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뉴턴 시절에 아인슈타인 이전에 물리학은 어쨌든 이랬어요. 시간은 그냥 제 갈 길 가고 공간은 우리 우주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거고 붙박이로 얘네 둘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물리를 기술할 때 이게 타임이 그냥 어떤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공간을 기술하는 XYZ 좌표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게 이제 3차원 공간과 그냥 시간은 매개 변수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아인슈타인대로 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하고 공간이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속 불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광속은 어쨌든 속도니까 시간하고 공간이 뒤얽힌 양이죠. 그죠? 속도니까 디멘션이.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이 서로 뒤얽힐 수밖에 없어요. 뒤얽힐 수밖에 없고 물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공간상의 어떤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기술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간하고 공간이 이렇게 하나의 그 좌표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4차원 시공간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3차원이고 이거는 이제 4차원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좌표, 정지한 좌표와 속도 v로 움직이는 좌표 사이에 이 변환 관계식을 우리가 광속 불변으로부터 또 이제 물리 법칙이 동일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고전적인 어떤 변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을 묘사한 게 이거예요. 이 프라임이 붙은 게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지해 있고 달리는 자동차 안에 운동을 우리가 기술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이런 식의 변환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만큼 빼줘야 되겠죠. 달리는 자동차가 운동을 볼 때는 차가 달리는 것만큼 속도가 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에 자동차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상적인 직관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갈릴리안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뭐 이 디테일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시간이 얘나 정지한 놈이나 운동하는 놈이나 시간이 똑같아. 같은 시간을 써요. 이게 뭐 고전적인 생각이지. 그런데 여기로 가면은 움직이는 좌표의 시간이 정지한 좌표계의 시간하고 공간 성분이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감마라고 쓴 거는 이런 그 항인데, 그러니까 속도에 의존하는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좌표의 시간이 공간 좌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공간이 그냥 뒤얽혀버린 거지. 뒤얽혀버리고 이 진행 방향에 대한 좌표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여기는 원래 이제 t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예. 뭐 이거랑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진데 요거만 빼면은 근데 하여튼 이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거, 똑같지 않고 공간 요소가 서로 뒤얽혀 가지고 이상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좌표가 바뀌더라도 저렇게 우리가 자연을 기술하는 게 이게 프라임이 붙지 않은 x, y, t로 자연을 기술하는 것과 프라임이 붙은 x 프라임, y 프라임, t 프라임 이런 걸로 자연을 기술한 것과 그 방정식이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 형태가 같으려면 일단 광속이 또 같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뒤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 경우는 이제 C가 광속이 무한대로 갈 때는 다시 이제 이 결과를 리프로듀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공간이 그렇게 뒤얽히게 돼서 타임까지 포함이 된 4차원 시공간을 이제 생각해서 물리를 기술하게 되는데 그 4차원 시공간은 뭔가 좀 우리가 보통 아는 3차원의 공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다른 면이 뭐냐면은 자 이제 빛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빛이 광속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화살표의 길이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제 델타 x 델타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빛이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델타 x 제곱 델타 y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럼 빛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광속 c로 날아갔으면 그 이동 거리는 c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은데 이 둘이 같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요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좌표가 바뀌어도. 요 조합이 시간 성분 제곱한 거하고 공간 성분 제곱해서 뺀 거, 빼기가 된 이 조합이 어느 좌표계에서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차원 불변량이야. 시간 성분을 제곱한 거에서 공간 성분 제곱한 거 뺀 것, 이놈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 3차원 공간에서는 어때? 3차원 공간에서는 이놈이 보존이 되죠.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게 보존이 되는 양이에요. 그게 유클리드 공간이잖아. 그죠? 물병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좌표에서 기술하든지 좌표를 이런 좌표에서 하든지 좌표가 돌아가더라도 성분은 바뀌지만 이 물병의 길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물병의 길이는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주어지죠. 그 제곱의 합은 좌표를 돌리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유클리드 공간이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불변량은 공간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들어가. 그것이 어느 좌표계에서나 보존이 되는 게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들어간 이 새로운 4차원 시공간에서는 제곱의 합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곱의 차이가 유지가 돼. 제곱의 차이가. 이게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우리 직관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300만 년 동안 진화해온 공간은, 그 세상은 제곱의 합이 보존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 유클리드 공간. 그죠? 지구가 둥그렇다는 거 아무도 얼마 안 되잖아. 뭐 2000년 전이라도 우리 저기 35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이 제곱의 합이 일정한 공간에서 익숙한 우리들한테 제곱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공간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간이 굉장히 추상적인 공간이에요.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제곱의 제곱의 차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곱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4차원 불변량이에요. 4차원 불변량.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제곱의 차이가 불변으로 유지되는 물리량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물론 당연히 일반 상대성 이론 가서도 되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을 이제 로렌츠 불변량이라 그러고, 제곱의 차이가 유지되는 이 공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클리드하고 다르다 이거지. 유클리드는 제곱의 합이 보존되는 공간이고, 민코프스키 공간은 제곱의 차이가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공간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그 4벡터를 써서 이제 이거를 기술하는데, 첫 시간부터 산수가 막 나오니까 괴롭죠, 그죠? 네,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산수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 초반에 조금만 버티면은 그 한 셋째 주부터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4벡터라는 거를 이제 그 도입해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성분이 4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걸 이제 시간 성분, 나머지 3개를 공간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그 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첨자가 성분을 표시하는 알파, 이게 이제 0, 1, 2, 3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위에 붙은 거, 첨자가 위에 붙은 놈이 있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위에 붙은 놈이 특별히 이제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콘트라 베리언트. 콘트라 베리언트 하다는 건 뭔가 거꾸로 변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보면 어떤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할 때 그 기저가 되는 베이시스가 변환하는 거랑 거꾸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콘트라 베리언트라는 말을 쓰는데, 디테일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인덱스를 위에 붙인 놈, 밑에 붙인 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붙은 놈을 코베리언트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기법.
그래서 이 둘을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벡터 공간이 있는데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 있는데 콘트라 베리언트한 벡터 공간이 있어요. 콘트라 베리언트한. 거기는 벡터의 인덱스가 다 위에 붙어 있어. 그리고 공간 성분이 이렇게 플러스로 주어져 있어요. 이런 놈이 있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코베리언트한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코베리언트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놈들이 있냐면 얘랑 두 개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덱스끼리 이렇게 쭉 해서 보통 우리 3차원에서 그 스칼라 곱 하듯이 그렇게 곱을 했을 때 4차원 불변량을 만드는 그런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가 위에 있는 놈, 밑에 있는 놈이 있을 때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인덱스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고 얘는 공간이 플러스, 얘는 공간이 마이너스니까 쭉 곱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시간 성분의 제곱하고 공간 성분의 제곱에 빼기가 돼 있지, 빼기가. 그래서 이 조합이 좌표 변환을 해도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 조합이.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콘트라 베리언트 뭐 둘 중에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짝이 되는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 게 뭐 코베리언트 말하자면은.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파트너를 결합을 하면은 이 조합은 시간 성분 빼기 공간 성분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좌표가 아무리 바뀌어도 불변인 거야. 그럼 뭔가 불변인 양으로 물리를 기술하면 편해지겠죠. 여기서나 저기서나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표기법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추상화시켜서 말을 만든 게 콘트라 베리언트, 코베리언트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상대성 이론 아는 척 할 때 너 코베리언트라고 들어봤니? 이러면은 그냥 뭐 올킬이에요, 올킬. 아무리 인문 계열 쪽 애들이 덕질을 열심히 해도 이건 모르거든요. 이런 산수는. 이거라고 이게 사실 단어가 중요한 게 이 조합이 중요해요. 이 조합이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로렌츠 불변량을 이루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메트릭 텐서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콘트라 베리언트 A 알파하고 코베리언트 B 베타, B 알파. 그러니까 인덱스 위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쭉 써놓고, 그럼 얘를 아까 봤듯이 이런 식으로 첨자 위에 거 아래 거 이렇게 서로 곱한 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거예요. 여러분이 3차원 공간에서 익히 봤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 조합은 좌표가 바뀌어도 이게 A가 A'이 되고 B가 B'이 돼도 이 값 전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는데 얘를 이제 다시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개수를 따로 뽑아내. 여기 플러스 1,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를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G 알파 베타라는 양으로 끄집어내고 이 개수만 끄집어내고 그 표기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B 알파 내려가 있던 놈을 위로 올려서 코베리언트한 놈을 콘트라 베리언트로 바꿔가지고 콘트라 베리언트한 거는 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두 벡터니까 이 둘은 조합해서 스칼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한 놈이 코베리언트 해야 돼. 다른 스페이스에 있는 놈 해야 돼. 그런데 같은 벡터 스페이스를 골라가지고 스칼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또 완전히 다른 텐서 G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런 인덱스가 둘 이상인 거 텐서라고 불러요. 그 텐서의 성분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걔랑 엮어서 그렇게 세 개를 엮으면은 이게 이제 로렌츠 불변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쓴 거를 다른 식으로 표기한 것일 뿐이에요. 편의상 그런 거고, 이게 이제 G 알파 베타로 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트릭 텐서라고 불러요. 이게 4x4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0, 1, 2, 3로 변하니까. 그럼 요게 메트릭 텐서인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 시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시공간에서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라는 방법을 주는 수학적 도구예요. 그래서 영어로 메트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공간에서 그냥 이런 평평한 공간에서 거리를 재는 거 X제곱, Y제곱 재면 되잖아. 제곱해서. 근데 이게
지구 표면처럼 둥그런 표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리를 잴 때는 그렇게 재면 안 되죠. 그때는 뭐 각도가 들어가고 뭐 사인이 들어가고 이러잖아. 디테일은 몰라도 대략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뭔가 돌아가면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 세타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양들을 기술하는 게 이놈이에요. G 알파 베타. 일반적으로 구분 시공간에서 거리를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어떤 그 정보. 구분 시공간의 거리를 재는 두 점 사이에 가까운 두 점 사이에 이웃한 점들 사이에 거리를 재는 수학적인 도구가 매트릭 텐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수로 이렇게 이쁘게 나는 요거는 뭐냐면 유클리드, 그러니까 평평한 공간인데 이게 이제 민코프스키 공간이 되는 거지. 왜 민코프스키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전부 다 플러스면은 그게 유클리드죠. 아까 봤듯이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건 이게 불변량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건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근데 제곱의 차이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거는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주는 거예요. 시공간인데 그게 플랫하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거예요. 공처럼 굽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굽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바뀌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주어진 이 G 알파 베타가 이렇게 상수로 주어진 상황에서 물리를 기술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이 이렇게 희한하게 찌그러지거나 이러지 않거든. 그냥 평평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만 기술하니까 그냥 매트릭이 이렇게 상수로 1, -1로만 주어진 공간에서만 기술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중력이 개입이 되면은 그게 시공간이 막 뒤틀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공간의 함수로 들어가요. G 알파 베타가. 그럼 G 알파 베타가 어떻게 바뀌냐, 이걸 보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수학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주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주로 가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쨌든 한 번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놈을 한번 봐야 돼. 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수로만 주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공간의 함수로 주어져 있어서 어떻게 그게 시공간에 다이나믹스를 주는지, 그걸 보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거를 풀면은 우리가 우주의 진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콘트라 베리언트하고 코베리언트 두 개를 조합해서 서로 다른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성분을 하나씩 끄집어서 결합시켜서 4차원 불변량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표기법상으로 매트릭 텐서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매트릭 텐서가 들어가면은 이게 콘트라 베리언트가 코베리언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내려가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썸메이션 기호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가 위아래로 반복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그마 기호가 있는 걸로 가정을 해요, 여기서처럼. 그래서 위아래로 있는데 G 알파 베타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G 알파 베타가 위에 있는 인덱스랑 결합을 하게 되면 같은 인덱스는 없어지고 나머지 인덱스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인덱스 로어링이라 그래. 그래서 콘트라 베리언트한 벡터가 매트릭 텐서를 만나면 코베리언트 벡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매트릭 텐서라는 놈은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놈을 코베리언트 벡터 스페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작용이. 그러니까 그런 매핑을 하는 거지, 매핑.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계산을 위한 기술적인 어떤 그걸로, 표기법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그냥 속편해요, 사실은. 뭐 인덱스가 위에 있는 것도 뭐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G 알파 베타는 뭐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해보니까,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정지한 사람의, 내가 정지했을 때 내 시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 시계가. 이렇게 시간 간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이는 놈의 시계를 쟀어. 내가 정지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 놈의 시계를 봤어요. 무지하게 빨리 가는 애야. 걔 시간 간격이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델타 타우, 내가 정지했을 때 시간 간격하고 움직이는 애 델타 t하고 시간 간격이 달라요. 이렇게 달라져서 나는 16초 갔는데 쟤는 6초밖에 안 지나간 거야.
이게 시간이 팽창한 거예요. 시간 간격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쟤는 슬로우 모션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그래서 나이를 덜 먹는 거죠. 뭐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무슨 쌍둥이 패러독스니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고, 어쨌든 우주 여행을 하고 오면은 나이를 덜 먹게 되는, 뭐 그쪽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그 1학기 강의 중에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한번 잘 스타디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길이를 재는 거는 그 1m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광속이 어떻게 돼? 광속이 가는 것에 뭐 얼마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그죠? 그래서 길이는 시계로 잴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로직을 적용하면 날아가는 애는 길이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시간이, 어쨌든 시간하고 공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좌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인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 얘기했듯이 좌표가 바뀌어도 광속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물리법칙도 로렌츠 맥스웰 방정식 이런 게 그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실제로 이게 실험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자연의 빌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붙박이로 언제나 영원 불변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아주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등가 올린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때 느끼는 관성력이 있죠. 여러분의 몸무게가 무거워져. 원래 무겁지만 이게 관성력인데, 이거하고 이걸 구분을 못한다는 게, 갑자기 지구의 질량이 갑자기 무거워졌다든지 여러분의 질량이 무거워졌다든지, 그래서 질량, 이 중력이 세지는 거, 요거하고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가속 운동을 하면은 등가 올리 때문에 중력하고 같아. 구분이 안 돼요, 가속 운동이. 그런데 가속 운동하면 우리가 특수상대론에서 봤지만, 이게 물체가 날아가면 그 날아가는 놈의 시공간이 이상하게 바뀌어. 시간이 줄어들고, 뭐 시간이 팽창하고, 길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 가속 운동은 하여튼 일반화된 형태니까, 어쨌든 얘는 시공간이 이렇게 뒤틀릴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시공간이 뒤틀릴 텐데, 얘는 다시 중력이니까, 그럼 결국 중력이 뭐냐면은 시공간이 뒤틀린 거라 이거지. 그래서 중력을 이걸로 이해하겠다. 요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이 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구는 그 구분 경로의 최단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그 측지선을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그 제오드식 라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거를, 이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줘야지. 이 좌변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시공간의 구분 정도를 기술한 수학이에요, 수학. 그냥 수학적인 공률. 이거는 그냥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들어보셨죠? 18세기, 19세기 쭉 발전했던 그 결과를 그냥 쭉 다 모아서 쓴 게 요거예요. 그냥 수학적 구조물이야. 주어진 시공간, 4차원 시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공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게 좌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변에 있는 T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에너지, 시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 여기 계수 G가 뉴턴의 만류인력 상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존 힐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매터가 있으면 스페이스 타임이 어떻게 휘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매터는 그 구분 시공간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 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우주 진화를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를. 우주론이 별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우주 전체에다 그냥 딱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뭐 27년 뭐 이제 이때 1927년 이때 일이에요. 지금도 그 틀에서 다 우주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 이런 걸 했었죠. 수성의 근일점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돌아가는 각도가 100년에 43초 정도 돼요. 100년에 43초 정도를 설명을 못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중력장 방정식을 거의 만들기 직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 새로운 이론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이 있으면은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별빛이 이렇게 굽은 공간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1.74초 정도 돼요. 이게 그 고전역학에서도 사실 별빛이 휘어지는 걸 빛이 휘어지는 거를 사실은 그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게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거를 이제 그 태양 때문에 휘어지는 거를 실제 관측을 했죠. 근데 태양 주변은 평소에는 워낙 빛이 밝으니까 이렇게 달이 태양을 가려주는 일식대 요 별의 위치를 봐가지고 이거는 이제 1919년에 에딩턴이 직접 본 거죠. 그래서 에딩턴이 1919년 일식대 이 별이 휘어지는 것이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본 게 뭐 공식적으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실험적 검증이었고 그 이후로 아인슈타인은 슈퍼스타가 되고 1919년에 아인슈타인은 그 초에 그 원래 부인 밀레바 마리치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그 아인슈타인 여자와 관련된 얘기도 제가 1학기 강의 때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래서 이 GPS 위성 같은 경우에 지구가 있고 위성이 이렇게 GPS 위치 지정을 하는 GPS 위성이 최소로 필요한 게 한 20 몇 개 정도고 지금 한 30개 정도 이렇게 그걸 받고 있어요. 이거 운용하는 데가 미 공군 제2전투비행단인가 그렇죠. 우리도 이거 쓰고 있고 유럽이 따로 하려고 이제 위성을 막 쏘고 있는데 그게 갈릴레오 프로젝트인가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걸 하니 많이 뭐 그렇고 중국은 북두 프로젝트 자기네들이 위성 수식해 쏘아가지고 자기네들 GPS 만들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위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단말기에서 다 신호를 받는데 이 위성이 되게 빨리 돌아. 시속 14,000km. 그럼 이것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이제 얼마냐면 하루에 7.2 마이크로 세컨드 더 빨리 가. 더 느리게 가.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 팽창돼서 얘는 시계가 느려져요, 얘는. 그런데 이놈이 고도가 2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2만 킬로미터. 그럼 중력이 약하잖아. 중력이 약하면은 그럼 시계가 빨리 가요. 이렇게. 시계가 빨리 가는데 그 정도가 얼마냐면은 하루에 45.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시계가 더 빨리 가. 이 둘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전부 다 실험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치 잘 맞잖아. 그죠? 위치가 잘 맞다는 거는 이런 보정들이 지금 그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성 양자역학. 속성으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 코펜하겐 해석인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이 물리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 물리계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파동함수에 들어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파동함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지만 하여튼 우리가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파동함수가 다 일단 가지고 있고 그것에 뭐 철학적 지위나 이런 거는 해석이 분분한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관측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잰다, 아니면 뭐 운동량을 잰다. 그랬을 때 이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어떤 여기에 대응된 수학적인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 오퍼레이터. 이게 보통 미분 연산자예요. 미분하는 거.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미분하면은 뭔가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응된 이 연산자
짝을 이루는 어떤 고유 상태가 있어요. 아이겐 스테이트. 그래서 이 고유 상태가 어떤 고유 상태냐면 이런 이게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죠. 고유치 문제. 어떤 상태에다가 미분 오퍼레이터를 작용해서 상수가 튀어나오고 자기 자신이 되는, 이게 고유치 문제죠. 이게 행렬로 생각을 하면, 그죠? 미분을 작용해서 뭔가 숫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고유치 문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때 나오는 여기 A라는 값, 이 고유값이 저기 관측 물리량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물리량에 대한 수학적인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 그것과 짝을 이루는 고유 상태가 있다. 그래서 이 고유, 그럼 일반적으로 그 파동함수는 이 고유 상태들의 그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선형 결합으로. 이걸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이제 상태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부터 100까지 가능해,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아이겐 밸류가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함수를 phi 1부터 phi 100까지 C1과 C100의 선형 결합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어. 그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 에너지가 1 말고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의 고유 상태는 phi 1부터 phi 100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에 그거밖에 없다고 보고, 그럼 phi 1, phi 2는 띄엄띄엄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가능한 에너지, 가능한 고유 상태가 phi 1, 2, 3 이렇게, 이게 시그마, 인테그랄이 아니고 시그마인 거예요. 인테그랄이면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지는 건데, 시그마라는 건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뭐든 물리량이.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물리 상태가 다 phi 1, 2, 3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phi가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얼마냐? 그거는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측정을 했을 때 얼마의 확률로 에너지를 줄 거냐,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번째 에너지가 나왔다. 그게 얼마의 확률로 나올 수 있는지만 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쟀는데 어떤 에너지 값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얼마의 확률로 나올지, 예를 들어서 100번째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뭐 50번째 에너지가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얘기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 확률이 이 개수의 복소 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확률 가정이고, 그게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물리 상태는 이렇게 중첩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고유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여러 개 상태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 몰라. 근데 관측을 하면, 그러면 특정한 에너지 값을 주면서 그 상태로 나머지 고유 상태들은 다 없어지고, 중첩돼 있던 나머지 고유 상태들은 다 없어지고, 단 하나의 특정한 우리가 관측적으로 얻은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어떤 고유 상태만 하나만 남게 된다. 요게 이제 측정 과정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되게 신기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공격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근데 또 가장 믿을만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제일 잘 맞아, 또 이 설명이. 이게 어쨌든 코펜하겐 해석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가 이렇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고 실험이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죠. 이렇게 상자 안에 고양이를 가둬놓고, 이제 1시간에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확률이 50%인데, 이렇게 이제 입자가 방출되면은 이게 독병을 깨가지고 고양이가 죽게 되는. 그럼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상자를 가려놔요. 고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시간 뒤에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가 결정이 되죠. 살았다 죽었다.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상태를 열어보기 전에, 관측하기 전에 고양이 상태가 이렇게 살았다와 죽었다가 중첩된 상태, 2분의 1씩 섞여 있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고양이는 아주 거시적인 시스템이라서,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관측을 한다는 게 뭐냐를,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아주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입자들하고 무수하게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 그것을 관측이라고 보면 이미 관측이 돼버린 거지. 사람이 관측하지 않더라도 주변 환경이 고양이를 관측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남겠지만, 인 프린시플,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 인 프린시플 그런 의미에서의 관측조차 없다면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중첩 상태. 그리고 스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핀은 뭐냐면은 얘가 가운동량의 성질을 가진 입자 고유의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회전 효과를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회전하진 않아요, 입자가. 얘가 이제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양이고, 전자 같은 경우에 스핀 두 방향뿐인데, 이게 왜냐면 전자는 스핀 값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단위는 이제 그 플랑크 상수 h반인데 2분의 1이라서 업다운 둘밖에 없어요, 전자는. 그 스핀이 1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니까 스핀도 가운동량인데 가운동량도 임의의 값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된 값을 가진다는 거고, 어쨌든 스핀이 이렇게 있는데, 스핀을 가지고 그 입자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페르미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존은 사실은 원래 정의는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파동함수가 그 두 위치로 서로 바꿨을 때 대칭적이면 플러스인 걸 보존이라는데, 이거는 따져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이거 사실 결과를 유도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스핀이, 그러니까 내재적인 회전 효과를 준 스핀이 0, 1, 2, 3 이렇게 정수로 주어지는 그런 입자를 보존이라 그래요. 광자, 중력자, 힉스 입자 이런 게 다 보존에 해당돼.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은 다 보존이에요. 그리고 페르미온은 그 위치를 바꿨을 때 이제 그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스핀 값이 반정수인 거예요.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나온 건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전자, 양성자 같은 게 다 여기 들어오고, 물질을 직접 구성하는 입자는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스핀이라고 하는 그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입자는 보존 아니면 페르미온.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보존하고 페르미온이 있어요. 한 놈은 스핀 값이 정수인 놈이고, 다른 한 놈은 스핀 값이 반정수인 놈. 그 둘로 양분이 돼 있어요. 양분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자연 단위계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플랑크 상수하고 광속을 1로 둔 좌표계, 편의상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척도를 어떻게 놓느냐의 문제죠.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걸 달고 다니면 불편하잖아. 아주 빨리 움직이는 놈한테는, 그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를 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시스템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C를 1로 놨다는 거는. H바 플랑크 상수를 1로 놨다는 거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는 굉장히 작은 값이지. 이게 10의 마이너스 34승이래요. 그럼 우리 거시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 그거를 1로 봤다는 거는 그 작은 척도에서 우리가 물리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든 물리 단위를 에너지 단위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리량을 이제 에너지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흔히 쓰는 에너지 단위가 전자볼트예요. 일렉트론 볼트. 전자볼트는 이게 1 일렉트론 볼트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1볼트 전압 차이에 전자 하나가 들어갈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 전기량이 전자의 전기량이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래서 이 전자볼트가 1.6 10의 19승 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양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자 물리든 우주로이든 하게 되면 이 척도로 다 써요. 그러니까 전자볼트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자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로 9.1 10의 마이너스 11승 31승 킬로그램인데, 얘가 전자볼트라면은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0만 전자볼트고, 양성자 질량이 대략 해서 938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대략 1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10억 전자볼트. 요 에너지가 미시세계 하나의 표준이 되는 에너지다. 1 GeV. 요 값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아요. 1 기가 일렉트론 볼트. 미시세계의 스탠다드는 프로톤 매스. 프로톤 매스가 이거는 의미가 없지. 이거는 마이너스 27kg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고, 요 숫자는 기억해 두면 좋아요. 1 기가 일렉트론 볼트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중요한 스케일이 플랑크 매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뉴턴의 중력 상수로 만들 수 있는 질량 스케일인데, 이건 10의 19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스케일이 있는데,
요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스케일 정도 돼야 중력이 중요해져요. 양성자 질량 이따위 질량으로 중력을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여러분 몸무게가 대략 100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양성자가 지금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돼? 10에 30승계 가까이 있어야 되죠. 29승계? 그죠? 그렇게 많이 모여도 여러분들끼리 중력작용 안 하잖아.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중력 때문에 서로 안 땡기죠? 중력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럼 양성자 하나에 중력이 작용할 리가 없죠.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두 학생의 질량이 이렇게 커졌다. 그럼 둘이 이렇게 막 중력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양성자 아주 작은 입자라 할지라도 중력작용을 하려면 질량이 커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커져야 되냐면 이 정도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스케일이고 이게 뭐 대략 거시적으로는 그 자동차 연료가 가지는 에너지하고 비슷한데 이 에너지 스케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또 그 상황별로 제가 나오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리학이 다루는 범위를 쭉 그려보면은 미터 스케일로 봤을 때 10의 마이너스 20cm부터 10의 플러스 20cm까지 이 정도를 다 커버하는데 대략 이게 이제 어느 원자핵이 이 정도고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속기로 탐색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대략 이 정도예요.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제 대략 여기고 우리의 과제물인 안드로메다까지 250만 광년 대략 이 정도. 우리 은하 사이즈는 10만 광년 정도 되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 스케일에 따른 학문 분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여기하고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하고 이 두 개 양극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묘하게 얘랑 이 작은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또 신기하게. 그게 또 참 놀랍고 재미난 일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쪽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앞으로 한 4주 정도 열심히 파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그럼 그 시간은 비연속적으로 흐르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공간하고 시간도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띄엄띄엄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해요. 추정은 하고 실제로 시공간이 불연속적인 어떤 그런 수학을 만들어서 물리를 기술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 체계에서 아주 그러니까 자기 완결적인 어떤 이론을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결국 중력이 뭐냐면 시공간의 요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공간의 다이나믹스가 중력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시공간을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불연속적인 시공간의 다이나믹스를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죠. 네. 아직 미해로 가죠. 네. 또. 자, 질문이 없으면은, 예, 강의 요약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